시원해. 역시 산 정상에선 탄산이지. 아니, 내 건 김도 다 빠지고 미지근한데 니 캔은 왜 이렇게 시원하고 톡 쏘는 거야? 아직 몰라? 캔컵이라고 캔이 쏙 들어가는 텀블러가 나왔잖아. 대박, 이리 줘봐. 헐, 나 가지면 안 돼? 응, 안 돼.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너도 이벤트에 참여해보는 것은 어떨까?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3만원 상당의 캔컵을 무료로 준댕. 페이스북 네이버에 BIGCUP 한글로 빅컵이라고 검색해보세요. 킵앤조이 빅컵. 저기요, 이번에 짓는 우리 집 단독주택은 난방비가 많이 나온다던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다! 에코 온돌 매트! 응? 그게 뭔데? 우리같이 신축하거나 발코니 확장할 때 온수파이프 위에 시공해서 난방비를 절약시켜주는 제품이래. 열전도가 좋은 알루미늄과 동으로 만들어서 방바닥 골고루 열을 퍼지게 하는구나. 크랙 방지에 수맥 차단 효과까지 있다니 예민한 우리 부부에겐 딱이겠는걸? 게다가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간 제품이라 믿을 수 있다고. 초록창에서 에코 온돌 매트를 검색하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이어서 지대너변 77회 지대송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근황 토크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하면서 어떻게 보냈어? 뭐 있지 다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뭐 하면서 잘 지냈어? 덕실이는 우리 머리 볶았네요? 네. 네, 머리 자르셨어요. 정기적으로 머리 합니다. 저도 볶았습니다. 네, 깡쌤도 머리 제 자르셨어요. 아내가 그 박서준이라는 배우를 참 좋아해서 지부편. 네, 똑같이 볶아달라고 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요즘 그녀는 예뻤다라는 황정음이랑 박서준 출연한 드라마가 있는데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요?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여성분. 최 사장의 어이없는 표정. 몰라. 뭔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TV가 없어가지고 집에. 네. 김도희는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어? 주 7일 그랬군요. 돈의 노예로 보냈습니다. 오늘 그래서 준비됐던 거는 뭐였냐면은 지대북 차례였어요. 우리가 3주 연속 지대북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4회씩 진행되니까 오늘도 지대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어떤 지대북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 깡쌤이 독서의 역사 해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초병렬 독서법, 초병렬 씨가 썼던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김도인이 해주셨고 세 번째로는 기생축제고 덕실이가 반응이 좋았죠. 네네. 재밌었어요. 다들 구충제 드셨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밥 먹다가 방송 이제 보건 방송까지 게임 매력을 아셨다고. 네. 그랬군요. 그래서 원래 네 번째 시간으로 지대북이 준비돼 있어야 돼. 제가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광고됐던 것처럼 어이없는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잘못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뭐 어떤 스팸 메일처럼 이거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였어. 어떤 메일이었냐면은 부하거리였는데 부하거리에서 요번에 과학이랑 철학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일이 왔는데 전 처음에 이제 부하거리라고 해가지고 부하거리 뭔가 그 책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니에요. 중국 사람 이름인가 부하걸 저는 벨기에의 어떤 작가를 생각했는데 그만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정말이었어. 정말 브라운 아이즈 걸즈에서 브라운 아이드 걸즈인가? 브라운 아이드 걸즈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즈에서 걸스? TV 하나 사세요. 네. 걸스인가?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랑 부하거리랑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왜 이런 제안이 들어왔지? 라고 알아보니까 4명입니다. 4명인가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4명이랑 연결고리라고?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 지금 얘기구나. 그래서 요번 앨범이 좀 독특하게 나오는데 요번에 6집 아닙니까? 부하걸 6집이고 철학과 과학에 연결되어 있는 개념들 그리고 소재들을 가지고서 앨범을 제작했다는 거야. 네. 천천히 봤더니 얼토당토하는 우리가 했었던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요건 해야겠다 저 이거 싶어가지고 보고 빵 터졌어요. 그렇죠.
요번에 특집편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제안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작품들을 연구를 했는데 철학편에 소개시켜드렸던 파르메니데스를 능가하는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이 듬뿍 담긴 한 편의 시였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하걸 정규 6집 앨범이 베이직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거기 관련된 앨범에 나와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서 원래 우리가 다뤘었던 내용들이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소재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오늘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실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대송이라고 해가지고 음악과 관련된 걸 해보고 싶었는데 맞아요. 첫 번째가 대중음악이 될 줄 몰랐어. 우리 첫 번째 뭐 클래식이나 아니면 재즈나 뭐 그런 걸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대중음악으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일단 가볍게 대중가요에 대한 그리고 요번 앨범 들어봤죠, 그죠? 부하걸 앨범 들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대중음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대중음악 되게 좋아해요. 평소 즐겨 듣는 게 대중음악 쪽이고 클래식이나 이런 쪽은 잘 알고는 싶은데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쉽게 이렇게 듣지는 못하고 제가 전에 듣기로는 항상 뭐 갱스터 랩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만 좋아하신다고. 네, 힙합 이런 거. 네, 도 닦다가 좀 심심하면 갱스터 랩 한번 하시고. 네네. 갱스터 랩이 뭔데요? 고친 건가요? 랩이 좀 욕 들어가는 거? 네네 맞아요. 뭐 브릿지 스타에서 네네 그런 거. 아 그런 걸 진짜 즐겨 들으세요? 네, 저는 왜? 약간 힙합 하시는 남자 가수 보컬의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그 리듬감이랑. 네네. 갱스터 랩 하면 서태지 아닌가요? 서태지 하면 갱스터 랩.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너무 옛날 거구만. 아 그래요? 요번 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들어봤는데 어제 발표 나자마자도 듣고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도 들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 가사에서 나오는 개념들이 저희가 방송했던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무 좀 신기했었어요.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죠? 네네. 어떤 게 나오나요? 저희 했었던 거 LSD도 나오고 독수님 예전에 해줬었던 거 신의 입자부터 해서 그다음에 철학적인 내용 담겨있는 주사위 놀이 뭐 이런 것들 예. 프랙탈 이런 거 나오고 이게 그 앨범에 들어있는 제목들이 그런 거지? 네네 제목이 제목 자체가 좀 신기하죠. 뭐가 들어있어요? 빛, 파장, 강박 노래 제목이요? 입자. 네.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과학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된 것 같아. 현대 과학이나 현대 물리학이나 아니면은 철학이나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컨셉을 잡고서 좀 준비한 앨범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깡 선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중음악이나 아니면 요 음악 들으면서 어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재즈나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다.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예, 저 그래서 되게 그때 재수없었던 것 같아요. 막 맨날 음반 살려고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 같아요. 재즈나 클래식을 고등학교 때 들었다고요? 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원래 고등학교 때 오디세이아 읽는 분들은 맞다.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교 와서 막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막 고전이라고 불리는 종교 경전들이나 신화적인 텍스트라든가 고등학교 때? 예, 아니요. 대학교 와서. 아, 대학교 때. 이런 것들이 다 그 당시에는 어떤 운율이 실려 있는 시가 혹은 뭐 운문 형태로 이렇게 전승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대학교 때 와서 보니까 그 고대 경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게 일종의 가요 같은 거였어요, 다. 그렇겠네. 이런 게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깨닫고 나서 다시 대중가요를 봤더니 이게 인류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관 혹은 어떤 사람들의 그 정서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잘 녹아있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2000년 뒤에 이런 생각이 번쩍 들면서 그래서 요즘에 맨날 되게, 요즘에 맨날 섹시 아이돌 스타 음악 들으면서 지나가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배경화면도 노트북에 아이고 아니야 저런 걸 갖고 아이고 여보 아니야. 알겠습니다. 내분 사진이었어요. 네네. 신기하네. 고등학교 때는 반대로 오히려 편협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예. 그러다가 대학교 와가지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요번 앨범 어땠어요? 저도 얼굴 빨개졌나요? 네네. 얼굴에 피 나올 것 같은데. 바탕하면 괜히 얘기했나봐. 이번 작품도 이렇게 보니까 이 앨범 제목이나 취지 자체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전체 앨범 그쵸? 베이직인가? 예. 그래서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탐구를 담은 작품이다. 그래서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여정에 나서지만 결국에는 실체는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파르메니데스를 능가하는 하나의 요번 앨범 컨셉이? 예.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한번 읽어봤어요. 제가 한 2주일 동안 이 작품을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한 작품당 한 15번 이상 다 읽어본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냥 흔해 빠진 사랑 노래다 싶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닌 거야. 그래?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불교의 연기설이나 파르메니다스의 어떤 존재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광고 방송 같은데. 광고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면 앨범 자체 컨셉이 너무 독특해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건데. 깡쌤 본인 편 방송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우리 덕실이는 어땠어요? 덕실이는 대중음악에 대한 관점은 좀 어떻고 요번 거를 좀 보면서 어땠어요? 전 대중음악 많이 들어요. 운전할 때도. 안 좋으려면 엄청 크게 틀어놓고. 주로 어떤 장르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조용필 듣던데. 아이고 웃을 필요 없는데 그냥 빵 터졌어. 네. 바운스, 그때 바운스요? 조용필 노래를 들려드렸죠. 어, JYP. 그래. 아, 진짜로? 네, 조용필이 JYP. JYP네. 네, 그때 모나리자였죠. 모나리자. 오케이. 킬리만자로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랩의 시초잖아. 클리만자로. 읍조리는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가수들은 있어요. 왠지 타보고 싶다. 이적도 좋아하고 김동률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우리 30대들이 사실 되게 좋아할 만한 맞아요. 저는 그런 앨범들 새로 나오면 듣고 근데 저는 영화도 본 걸 또 보는 거 좋아하고요. 본 걸 또 그냥 틀어놓고 그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도 그런데. 그리고 노래도 좀 새로운 걸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틀어놔. 예전 거. 거의 1년, 2년 지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30년째 조용필에. 그렇군요. 예전 거, 요즘 탑 100 같은 거 있잖아요? 매일 이런, 그런 데서. 네네. 들어보면 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때가 있더라고요. 좀 변화를 좀 싫어해서. 나도 사실 약간 그런데. 옛날 거 계속 듣고 있는 편인데. 들은 거 그냥 또 듣는 게 편하고 그냥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번에 좀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노래들 제목을 보고서 이거 되게 독특하다. 네, 깡쌤이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이 훌륭합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제안 들어왔을 때 제목만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어떻게 다뤘지? 라고서 보기 시작했는데 가사를 읽고 나서 뜨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사에 많이 녹여내려고 애를 쓴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어떤 과학적인 내용이나 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아니라니까. 정말요? 네, 심오하다니까요. 그 소재를 많이 이제 녹여내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철학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었던 것이 인문학자들이 과학에 있는 내용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막 갖다 써. 굉장히 그냥 갖다 쓰고 사실은 그 본질의 의미는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중음악에서 이 컨셉을 이렇게 잡고 나오는 거라면 저는 좋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계기로 이런 쪽에 이제 신의 입자가 도대체 뭐야? 여기서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런 우리가 궁금해하는 계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게 그런 걸로는 좋은 것 같아요. 프랙탈 같은 걸 집어넣었었는데 제목에 앨범이 들어있대. 프랙탈이 뭔지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냥 얼핏 이미지만 떠오르고. 그럼 이제 계기가 돼서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적인 대화의 영역이 넓어지는 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구만.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좀 뜨뜻했던 게 트랙에 웜홀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웜홀을 어떻게 인터스텔라에 나온 웜홀? 이렇게 웜홀, 그죠? 웜홀이 뭐죠? 원래는 벌레 구멍이에요. 네. 사과 같은 경우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갈 때 최단 코스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과의 표면을 따라서 한쪽 끝에 있는 벌레가 다른 쪽 끝으로 가려면 사과의 표면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구의 형태의 겉을 돌게 되니까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근데 벌레가 만약에 구멍을 팠어. 두더지처럼. 네. 그래서 사과 내부를 관통하는 구멍을 파게 되면 그게 최단 코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간도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일종의 워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워프랑은 좀 형태는 다른데 시공간을 일그러뜨려서 벌레 구멍 같은 걸 내고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 더 짧은 거리로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데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목성 근처에 생겼었던 구멍이 웜홀이었어요. 이제는 우리 인터스텔라 다룰 때 이거 했었지. 그죠? 네. 그래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른 은하로 나오는 거였었거든요. 인터스텔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걸 설명해주기 위해서 종이 A4 용지 하나를 든 다음에 주인공이 앞면에다가 점 찍고 뒷면에다 점 찍은 다음에 어떻게 가야 가장 빠르지? 돌아갈 수 없고 그 연필을 뚫잖아. 뻥 뚫어가지고. 그게 웜홀이었다. 그러면서 2차원에서는 구멍이라면 3차원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구의 형태가 되겠지. 근데 그 웜홀이 개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하는 거지. 실제로도. 실제로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학적으로는 계산이 된다는 거죠. 가능하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입자 가속기 안에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생성됐다가 사라지고 반복한다는데? 아니? 정말요?
최 사장이 주로 보는 어떤 매체들이 그렇죠. 신뢰도가 약간씩 예, 알겠습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아직 공간이라든가 우리 우주의 비밀을 전부 다 밝혀낸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학적으로 가능하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중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한 부위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지면서 거기에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예측은 하는 거죠. 예전에는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잖아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무언가 계속적으로 빨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오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화이트홀 같은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네네. 지금 블랙홀이 증발될 수 있다는 거를 밝혀지면서 호킹 복사 네. 얘기하면서 이제 화이트홀의 개념은 폐기가 됐는데 웜홀이라고 하는 건 시공간 자체가 구부러졌을 때 그걸 통과하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웜홀은 있죠. 실제 그 벌레 구멍. 진짜 벌레 구멍.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이번 트랙에 있는 그 웜홀은 철자 다르더라. 저도 그 웜홀인 줄 알고 되게 기대를 하고 봤는데 그냥 따뜻한 구멍입니다. WARM입니다. 이거는 트랙에 벌레 있는 구멍이 내용은. 아니고 따뜻한 구멍. 따뜻한 구멍. 중의적이네. 네. 실제로 블랙홀 근처에 가면 뜨끈뜨끈하고 하겠지 뭐. 그렇지, 그러겠지. 그러니까 웜홀이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도인, 강 선생, 덕실이가 자기와 관련돼 있는 개념들 그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개념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순차적으로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도인부터 좀 준비가 돼 있죠. 네. 김도인이 다뤄주실 개념은 뭡니까? 저는 신세계라는 곡이 타이틀곡이기는 한데 LSD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LSD랑 관련된 체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LSD 그걸 좀 고려한 다음에 이번에 곡도 쓰고 뮤직비디오 맞는 것 같아. 네네. 네, 예전에 최 사장님 LSD 얘기해 주셨을 때 배웠던 내용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뤘는데 LSD 연구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실제로 한번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게 뭐라고요? LSD를 해보고 싶다고요? 네네. 갑자기 방송을 19금으로 끌어올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 LSD. 아니, 19금이 아니고 불법이구나. 왜 LSD가 갑자기 19금인가요?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LSD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4단계로 연구에 대한 치료가 구성돼요. LSD 치료가 4가지 단계로 학자가 구성하거든요. 혹시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우리가 초반에 했던 거 아닌가? 신비체험에서 뇌와 약물 부분에서 LSD를 다뤘는데 안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 LSD가 도대체 뭔지. 네. 왜냐면 자동차 보면 LSD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LSD가 뭔지 좀 네, 저희가 말하는 LSD는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지금 분류가 돼 있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법적으로 복용이 금지된 약물로 이제 분류되는데 예전에 이게 31년생 체코 학자라고 그 로프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LSD 약물을 사람들한테 투여시켜서 의식의 변환 과정을 연구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약식으로 사용한 게 아니고 정신병리 현상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약물 투여를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어요. 그로프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미국 쪽에서 금지되면서 그로프도 이제 연구를 중단하게 되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예전에 다뤘었으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로프란 학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코 출생의 학자고 한 36살쯤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여기 LSD에 대한 연구로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LSD가 약물이 금지되면서 법적으로 한 42살 정도의 학문계를 떠나서 다른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면서 거의 그냥 은둔하다시피 지내게 돼요. 네, 여기 LSD에 대한 그 반응이 4가지로 구성되는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반응이랑 연결돼요. 그래서 크게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신체적 반응이 있고 정신적인 반응이 있거든요. 첫 번째 저희가 LSD가 마약이다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게 LSD 복용하면 1차적으로 심미적인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약간 표면적인 수준의 반응인데 패턴들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는 시각이나 청각 같은 게 굉장히 과민해서 증폭되거나 이런 반응들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는 기하학적인 패턴 그리고 시공간이 왜곡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대요. 프랙탈무늬가 나타난다든가. 네, 맞아요. 워몰을 통과하는 느낌이 난다든가. 네. 사실 그걸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저희가 얘기할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죠. 네네. 그래서 원래 우리 저번에 다뤘지만 LSD가 특히 어떤 거를 자극하냐면 시각을 자극해서 네, 맞아요. 사이키델릭 네. 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뮤직비디오에서 약간 차용해서 그걸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긴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저희 영화 보면 마약이나 이런 항정신성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이 어지러워하면서 막 시각이 왜곡되잖아요. 네. 그 이미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예. 아닌가? 나만 봤나? 어. 네네. 뭘, 그래서 뭘 먹고 보십니까? 네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게 얘네가 마약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경험만 주는 게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 유혹하는 건데 LSD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경험도 반복해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네. 이걸 그래서 보통 실험약물이라고 불렀다고 했었죠. 그죠? 네. 그 마약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하니까 마약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 기준이 마약으로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렇긴 할 거예요. 그건 아닐 거야. 아, 네. 어쨌든. 예. 그래서 실제로 그로프 학자는 이 추상적인 시각적인 그 경험 자체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정신적인 영향에 아무런 것도 미치지 않아요. 그 정신적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생리적인 반응이 발생한다라고만 봐요. 그러면 이제 4가지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LSD로 치료하는 건가요? LSD에 어떤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가요? 아니요, LSD로 치료하는 거고 LSD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누구를 이거는 치료해? 그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 아. 일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그로프가 연구하기 이전까지는 약간 영적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자아가 확장되는 경험을 겪는 사람들을 정신병자랑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예. 근데 그로프가 봤을 때는 인생의 시계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나 충격적인 사건 아니면 죽음을 목도하거나 이런 거를 겪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정신병리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명상 쪽에서는 고도로 약간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극복하게 하는 거고 여기 LSD 치료는 약물로 단기간에 전문가의 지도 아래서 그 경험을 수용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알베르트 호프만이라는 분이 이걸 처음 합성했다고 제가 맞아요. 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일종의 환각제 같은 거잖아요. 네.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일종의 정신질환이나 어떤 심리적인 아픔들을 치료하는 걸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로프가. 네. 그 중에 한 명이 그로프라는 네. 박사님. 실제로 네, 그게 마약이라고 해갖고 금지되기 전부터 하시던 분인 거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했었어요. 마약류를 묶인 다음에 금지되니까 그때 이제 연구를 계속 못 하신 거고. 네, 그리고 LSD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요. 만약에 찾게 되면 또 그거 지정되겠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다 허용되어 있고 금지되는 것만 금지되잖아요. 금지 못하는 걸로 하는 사람들 사실이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도 이걸 했던 사람이 있거든. 환각과 우연을 넘어선가? 라는 책을 써줬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호흡법을 만들어내요. 계속해서 빠른 호흡을 통해서 과호흡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체험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금지 못하잖아. 그거는 법적으로.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를 통해서 이거 마약류로 묶이면 그때부터는 이제 금지가 되는데 그럼 새로운 또 정신성 약물이 나오면 국가가 그거를 이제 법으로 제정해갖고 금지를 시키기 전까지는 허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과호흡은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명산센터에서 하나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요. 풀무처럼 과도하게 막 들숨날숨을 되게 거칠게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 불어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럼 어떠냐면 약간 트랜스 상태가 돼요. 그 상태에서 호흡을 관찰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그 용어를 지금 조사를 안 해가지고 홀로트로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홀로트로픽. 네네. 홀로트로픽은 그냥 전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걸 다 홀로트로픽 치료법이라고 해요. 그래. 네네. 그 사람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는 과식을 하면 좀 정신이 몽롱해지긴 하는데 네. 과호흡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볼게요. 예. 그래서 4가지 단계인데 그로프라는 학자는 LSD 계속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 4가지로 공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1, 2, 3, 4단계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얘를 뭐랑 접목시키게 되냐면 처음에 어머니가 분만하실 때 거기에서 이제 출생하는 고통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죽음의 고통과 맞먹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다시 세상 밖으로 탄생하는 과정이랑 연결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출산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28일 정도의 경험이 이제 LSD를 투여하게 되면 치료 과정에서 4가지로 드러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재경험되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트라우마나 컴플렉스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봐요. 그럼 단계적으로
최근의 과거부터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단번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특성이 비슷하다고 묻는 거고, 어렸을 때의 경험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이 순서대로 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순서대로 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뒤죽박죽 나는데, 특성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과정이 발생하게 되냐면, 4단계를 다 그냥 주생기라고 부르거든요. 어머니가 임신 20주부터 출산해서 28일간의 간격의 일이 LSD 치료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어머니가 분만하실 때 그 시기를 사람들이 느끼는 체험기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생기 매트릭스 2단계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어머니 자궁 안에 있을 때 태내 체험은 처음 시작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에서 이르르게 되는 결과점이에요. 태내 상태는 가장 안정적이니까 LSD 치료가 안정적으로 끝나면 태내 상태로 이제 돌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엔 분만기인데 이게 뭐냐면 극도의 이제 해결책이 없는 고통의 경험을 사람들이 LSD를 복용했을 때 처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떠냐면 그러니까 처음에 신체적인 느낌은 우주 소용돌이 약간 나선 같은 데 빨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LSD를 체험하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LSD 체험하면 환상적이고 되게 쾌락이 극대화될 거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극도의 고통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 뭐 괴물한테 잡아먹힌 느낌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리고 신체적 반응으로는 두통이랑 근육 긴장이 일어나고 경련, 통증, 맥박도 되게 빠르게 상승되면서 과도하게 땀이 배출되고 오한이랑 열이 계속 고차적으로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죄책감과 극도의 불안감, 그런데 여기 이런 걸 느끼고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단 하나의 희망도 없다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처음에 이 상태에 이르르면 환자들이 수동적인 자살을 갈구하는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절망적인데 막 그거에 대해서 막 그 감정적 기복을 느끼는 상태가 아니고 어떤 욕구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절망 상태인 거예요. 완벽한. LSD를 복용하고 1차적으로 발생하는. 네, 1차적으로는 이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학자는 이게 어머니가 분만하실 때 이제 약간 태아의 극도의 고통이 시작되니까 이러한 경험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봐요. 그 경험과 태아가 태어나기 직전에 느껴지는 감정이 동일하다는 거죠? 네네. 자궁으로부터 분리돼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도의 고통과 절망감을 준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오케이. 실제로 그 엔도핀이 분비되는 거를 보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 되는데 그 엔도핀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은 때가 사람이 이제 출산할 때 어머니 말고 출산하는 사람 자체가 그 이후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양의 엔도핀이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도 그 좁은 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이 편안한 곳에 있다가 이제 나가네라는 생각해갖고 그게 아니라 너무 극도로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뇌에서 엔도핀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뿜어져 나오고. 애나 죽나보다 생각해가지고. 네네, 그렇죠.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태어난 다음부터는 어떤 우리가 너무 힘들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라고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그것만큼 이제 엔도핀이 분비되는 데는 없죠. 그렇구만. 진짜 힘들게 태어났구나, 우리. 네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태어났을 때 약간 이제 면역력이라든가 이제 뭐 고통에 대해 저항하는 게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엄청나게 힘든 엔돌핀이 많이 솟았었던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닮아서 좀 유약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정합성인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구만. 되게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래? 네, 저 원초적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가 의식하거나 기억하거나 그 무관하게 내 뇌가 무엇인가 경험했다라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한번 해봤었다. 네. 역치를 올려놓는 걸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명상할 때 왜 가정이랑 유사하면 명상이 처음에 졸리거나 잡생각 나거나 이런 힘든 시기를 통과해서 집중력이 깊어지면 자기 인생에서 겪었던 아주 끔찍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재경험 시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발생하는 경험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가냐면 이 사람들 극도의 고통에서 이 고통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이거를 포기하기 시작해요. 그 고통에 저항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방어하려는 의식 없이 그냥 완전히 자기를 놓아버리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고통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상태에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흥분 상태로 넘어가요. 쾌락이나 극도의 성적 흥분을 느끼게 되고 이때는 시각적으로
혈액이나 배설물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저희한테 혈액이나 배설물은 익숙한 거니까 친근감을 느끼면서도 더럽다라는 생각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약간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돼요. 피랑 배설물을 경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내 몸속에 있는 피랑 배설물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아니면은 시각적인 경험을 시각적으로 똥 싼 걸 본다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꺼져 이 자식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미지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배설물이나 혈액이랑 연관된 이제 경험들. 어렸을 때 자기가 예를 들어 다쳐서 피 흘린 경험 아니면 배설했던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들. 네네, 그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네. 약간 좀 안 좋은 경험인 거네요, 말하자면. 네네. 피 흘린 거는 좀 누구 좋아하지 않잖아. 피 흘리네 좋다 이러진 않잖아. 그 경험도 그렇고. 헌혈. 네, 알겠습니다. 이때 교차예요. 가학이랑 피학적 경험이 교차하면서 고통이랑 쾌락이 교차 단계에 이르러요. 두 번째 단계에서. 네네. 그리고 신체로는 어떻게 발생하냐 환자들이 이걸 치아노제 상태라고 하는데 산소가 결핍되면 혈액이 검푸르게 응고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발생한대요. 환자들한테. 환자들이 산소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면서 혈액이 검푸르게 응고되고 맥박이 아주 약해져서 실제 초기에 그로프학자 이거 실험할 때 환자들이 LSD에 대한 부정적인 작용으로 죽는다고 판단해가지고 네 이거 실험을 중단한 적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때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극도의 고통을 지나서 죽음을 목도하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환자들이.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어머니 산도를 통과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과정, 그 과정이랑 똑같다고 봐요. 이거를 죽음의 단계라고 봤어요. 그렇구만. 네. 태아 입장에서는 내가 죽나 보다 싶을 테니까. 네. 근데 실제로 명상할 때도 아까 그 고통의 자기 트라우마적인 사건이나 치유될 수 없는 경험을 떠올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거에 압도당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막 기절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물을 흘리거나 통곡하거나 그 경험에서 빠져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명상을 통해 가지고 약간 정화하듯이 그 과거 경험을 재경험하는 거를 반복하게 되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 그거로부터 이제 해방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해소 경험을 하거든요. 그 상태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김도인 경험 얘기하는 거죠. 명상해왔더니 느껴졌던 것이 그 LSD의 체험과 좀 유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기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명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겪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누구나 똑같이 겪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명상이라는 방법만 이 경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연부를 외우시거나 이런 걸로 통해도 절수행을 하거나 해도 이런 상태를 경험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꼭 명상적인 트레이닝이 아니어도. 오케이. 네. 그다음 지금 말씀하시는 LSD의 어떤 복용 네네. 효과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극도의 절망에 있었던 환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루프가 그쵸. 대상을 했던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살면서 인생에서 그렇게 막 트라우마나 치명적인 고통을 발생시킨 사건이 없었다라는 사람들한테는 LSD를 복용시켜보면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과거 경험들이 떠오를 뿐이지 고통스러운 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근데 어떤 인생에서 수용될 수 없는 트라우마나 고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떠오르고 그걸로부터 이제 치유되지 못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치료자가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김도인이 말했던 그 과정들을 겪게 된다, 이 사람들이. 네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 3단계는 뭐예요? 네, 3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녀가 어머니 산도를 나와서 분리되잖아요, 어머니랑. 밖으로 이제 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랑 완벽하게 분리됐으니까 얘가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단계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죽음을 넘어서 다시 탄생하는 단계라고 봐요. 저희가 교통을 겪고 고통이 소멸돼서 죽음을 체험한 다음에 그러면 다시 자기가 이전의 과거랑 다른 새로운 자아로 탄생하는 걸 느끼게 돼요, 환자들이. 그렇구만. 네. 그래서 이때는 완전한 소멸 상태를 경험하고 보통 환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하는데 엄청나게 확장된 경험이나 느낌이 오고 저희 명상할 때 한 번도 얘기했었는데 빛을 봐요. 네, 극도로 빛나는 하얀 빛을 목도하게 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새롭게 태어난 느낌을 받는데요. LSD 3단계에서.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존중, 사랑, 봉사, 헌신, 남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자각이 확장돼요.
인간들이 보통 추구하는 인류애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장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 이거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저도 명상하다가 어떤 그 단계가 딱 지나가니까 밖에 계룡산 이렇게 산책하는데 나무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흙바닥에다 뽀뽀하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삶을 왜 그래요? 아, 그때는 그때고. 네, 지금 돈의 노예로 추락돼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통을 해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로 자기가 규정되었었던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건에 고통을 받고 있었으면 그거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자아가 확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축소되거나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확장된 자아관을 갖게 되면 그 인류애적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겪게 돼요. 저는 인류에 대한 사랑이나 자연에 대한 사랑이 어떤 높은 희생이나 정신적 고양을 통해서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고 보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 상태가 이거라고 봐요. 아. 네, 근데 이제 규정되어 있을 때는 나를 방어하거나 나 위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거랑 단절돼 있는데 그게 자꾸 깨어져 나가면 그거에 대한 의식이 확장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LSD를 복용해서 3단계에 이르면 네네. 그 원초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 원초적인 경험 자체가 인류애적이고 네. 어떤 전체적이고 그런 거다. 네, 전체적인 거에 대한 감정이 이제 오케이. 증가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컴플렉스들이 해소되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확장되는 단계라고 봐요. 좋은 약물이군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놀라울 정도로 명상에서 체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4단계로 넘어가면 네. 태내에 있었던 상태를 회복해요. 태내가 어머니랑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 된 상태니까 아이한테는 가장 안정된 상태잖아요. 외부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끔찍한 자극도 없고 어머니랑 합일되어서 이게 태내에 있었던 자궁 경험이면서 동시에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 모두 추구하는 우주와 합일된 상태라고 봐요. 그로프가. LSD 네 번째 단계. 네, 네 번째 단계. 그래서 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상태에 이르려면 모든 욕구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자기가 경험했었던 어렸을 적 충격적 트라우마들이 다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명상으로는 어머니 자궁에 있었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경우 되게 드물어요.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달라이라마 승려께서는 자기가 출산했을 때 과정까지도 다 떠오른다라고 하고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명상했을 때는 자기가 가장 빠르게 기억해내는 게 4살 뭐 이 정도, 4살, 5살 정도? 그죠. 네네. 근데 이 약물을 복용시키면 자기가 태내에 있었던 그 기념들까지도 다 재경험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4단계에 이르르면 부정적인 인식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기를 가졌을 때 낙태를 시도하려고 했었다 아니면 다른 약물을 복용하거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런 것도 이제 다시 기억으로 떠오르지 않는데 완전히 그런 게 다 해소되는 거예요. 일단 태어나는 거네. 네네, 원래 베이직으로 돌아간 거죠. 최초로 맞아요, 돌아가서 맞아요. 기본으로 돌아간 다음에 네, 그러면 그때 맺혔었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게 단 한 번의 약물 복용으로 4단계까지 싹 되는 거예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계속 회차를 반복하면서 해서 그 과정을 4단계로 그냥 구별해요. 그게 네네. 그로프도 이제 오랫동안 오게 해야지 좀 먹고 살 수 있고 하니까. 근데 한 번에 이거 해서 그러면 진짜 이거는 그 뭐지? 인류의 획기적인 발명품이 될 거예요. 논란은 있겠죠. 뭐냐면은 마지막에 겪는 그 단계가 실제로 어떤 자궁 안에서 겪었었던 원초적인 경험이었는지 그거는 네네. 아닐 거라고 보는데 아니면 그게 기억난다든가 그 경험들을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출산하는 과정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때는 눈도 잘 안 보여요 사실. 네네. 태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맞아요, 기억이 최초가 이제 4살 아주 강렬한 기억은 3살 때가 뭐 네. 아주 한두 가지 이벤트만 생각이 난다는 게 원래 정설인데 네네. 실제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네네. 치료가 이제, 된다. 내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여기서는. 근데 난 진짜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기억을 뇌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네.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반복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런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항상 인류애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맞아요. 바라보는 사는 건 딱 네. 아니잖아요. 상처가 치료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평생 조금씩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지. 네. 나 이제 치료됐으니까 더 이상은 이제 전혀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라고 하고 다시는 그거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건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한 번씩 네. 생각날 때마다 LSD를 복용하면서
경찰이 이제 잡으러 오면 네. 나는 지금 치료 중이니까 네. 조금 더 해야겠다. 게임 같네. 리스판 되는 거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 그로프 학자가 코엑스 체계라고 부르거든요. 코엑스 강남에 있는 그거? 그냥 컨덴스드 익스피리언스를 준말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확장된 의식 체계에서 응축 경험 체계라고 해서 4단계로 분류시킨 게 LSD 치료법이에요. 아, 코엑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하실 수 없으니까 명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SD 상태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저한테 오셔가지고 같이 명상을 해보시면 좋고,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로프가 LSD 발견해가지고 가장 기여한 바는, 이전까지는 이렇게 저희가 어떤 끔찍한 트라우마 사건을 실제로 겪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으로부터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예전에 이 사람들이 겪는 반응을 뭐라고 했냐면 제 정신병자고 정신 이상해졌어 이렇게 치부해서 이제 배제하거나 그냥 정신적인 물리적 충격으로 고치려고 했는데, 그로프는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중요한 성장의 시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서 이거를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서 이걸 의식을 수용하는 치료를 하게 돼요. 네네. 그러면 실제 정신병자들은 뭔가요? 뭐가 다른 건가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그 실제로 정신병자는 어떤 사람들? 이게 다양하겠지만 뭐. 네, 다양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 정신적인 병리 현상은 현실 생활이 가능한 의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걸 정신적인 병리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특징적인 게, 이 사람들은 왜 정신병리 현상을 겪냐면 보통 5세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이나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갖고요. 폭행 사건 아니면 자기가 극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 고통적인 사건들. 그러면 그걸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자기 정신이 분열되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신병리가 되거든요. 근데 정신병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일상생활을 가능한 현실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충격을 겪는 거예요. 5살 이전에 신체적인 폭행을 겪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겪거나 이러면 얘네들 어려서 이 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죽을 때까지 치료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현실의식을 갖기가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그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 심리치료 대상자로 보는 사람들은 정신병리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은 약물치료나 끊임없이 어떤 행정적인 규제는 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인간 생활처럼 하게끔 만들 수는 없어요. 약간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네, 거죠. 약간 이런 거예요? 정신병리는 약간 소프트웨어의 문제인 거고. 네네. 정신병은 약간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거의, 하드웨어의 문제. 네네, 맞아요. 뇌적인 정신병은, 회로가. 정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먼저 알기 전부터 비정상을 정상처럼 생각하게 됐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하기 힘들고, 이제 규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건 속된 말로 날 때부터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냐면, 야, 네가 고양이를 괴롭히면 고양이가 얼마나 아프겠니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역지사지를 가르치지 않고,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규제를 받아.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제 조금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야, 쟤 얼마나 아프겠니? 쟤가 얼마나 아파하니? 그러니까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공감이 안 되는데, 그거를. 일단 실제로 이제 현대 의학에서 다루는 정신병은 조금 더 복잡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는 있고, 거지. 나중에 한번 날 잡아서 정신병 한번 다뤄봅시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 어떤 강력한 충격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도 정상이 뭔지는 아는데 뭔가 이렇게 정신분열이 생긴다든가,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자기 자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LSD의 방법 혹은 명상의 방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로프가 얘기했다. 네. 라고 도희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말을 소개했다. 네네. 근데 일단 그러면 그거는 말초적인 최초의 경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최초의 경험들. 네. 그러니까 시각이 왜곡되고, 뭐 소리가 왜곡되고,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소재로 해가지고, 이번에 그 타이틀곡은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네. 실제로 이제 어떤 의식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시각적인 경험. 원래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LSD 체험이 사이키델릭이라는 문화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의류나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걸로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는데 그거의 한 계열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신세계 일부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제가 설명했던 심미적인 그 육체, 신체 반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거였냐면. 진짜? 네네. 그러네. 네네. 어떤 게 나오는데?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부분에 이제 LSD를 복용했을 때 반응하는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어딘가 휘어져 버린 그라운드, 어지러운가, 파란 비명소리가 내 눈을 닮은 브라운, 기분 탓인가, 내가 알았던 모든 것 아름답게 다 뒤엉켜 있어, 아름다운 건 엉켜 있어, 내가 너와 늘 그렇듯이, 그 속으로 슛, 알겠습니다. 잘하지요. 잘했고 잘했어. 잘했다. 네네. 야, 이렇게 읊으니까 좀 이상한데. 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러네요. 시간이 휘어져 버린 그라운드 하면 완전 시공간의 왜곡을 얘기하는 거고. 네. 아니, 그걸 이제 가사 안에 녹여내려고 좀 애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란 비명 소리, 뭐 내 눈을 닮은 브라운, 이거 색깔이 뒤엉켜 있는 거, 시각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 1단계로 가는 네. 우주와 합일되는 경험에 대한 체험도 있어요. 뭐도 있어요. 네네.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든 시간이 0에 가까워져 서 있는 공간이 멀었다 가까워져 다시 너와 내가 하나가 돼 경계는 녹아 구분이 안 돼 의식이 확장이 초대해준 뉴그라운드 너 놀라니 놀라지 마. 예. 잘 읽는다. 잘 읽었구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가 분리되었던 고통으로부터 해소된다고 봤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합일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0에 가까워진다는 건 이제 최초로 돌아가는 거를 의미하고 싶었다. 네네. 그쵸? 그리고 이때 체험하는 게 어떤 합일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랑 합일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조상신이랑 합일되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네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로 명상에서도 그 합일되는 그 시각적 이미지가 나오기는 해요. 아니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네. 느낌적인 느낌. 네. 기분 탓인가. 네. 근데 여기 가사에 헉슬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 신세계 소설 제목이 있어가지고. 멋진 신세계에 듣던 헤이 미스터 헉슬리라는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깨알 같은 요소들이 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올더스 헉슬리 맞나? 네, 맞아요. 멋진 신세계. 그 헉슬리가 나중에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그 LSD나 신비 체험과 관련된 거에 대해 탐구를 계속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LSD 너무 좋은 것 같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지금 LSD 그러니까 기반한 LSD 뭔가 네. 명상 프로그램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실험자를 모집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꼭 약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알기로 이제 약물의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9회차 방송인가 했을 거예요. 저희가 9회차였어? 예,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절대로 뭐 약물을 뭐 해보고 싶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그 체험 같은 걸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그 거지. 체험만 따라서 네네. 예 근데 그런 뜻으로 체험은 이해를 하셔야지. 하셨잖아요, 사실. 네. 영상에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를 권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니까. 김도인의 발언은 네. 지대너비아스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네. 개인 발언입니다. 개인 발언입니다. 혼자 처벌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LSD와 좀 관련돼서 시각적 체험과 관련된 신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잠깐 쉰 다음에 2부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개념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